안녕하세요. 김나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14년도에 합격해서 지금 15, 16, 17, 18, 19, 20 만으로는 6년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세무사라는 직업을 하면서 장점은 뭐였고 단점은 뭐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개업 세무사를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당연히 개업 세무사니까 어쨌든 작은 사업체라도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할 일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할 일은 내가 정하는 거고, 이번 달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세무사는 이제 세무신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오늘 내가 할 일이 다 끝났으면 사실 뭐 금방 퇴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일이 좀 더 재미있겠죠. 또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세금 신고가 거의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굳이 따지자면 상반기를 시즌이라고 하고 하반기를 비시즌이라고 한다면, 시즌 때는 사실 뭐 휴가 내고 오랫동안 어디 놀러 가기가 좀 힘든데, 그 상반기가 지나면 뭐 가을이나 겨울에는 뭐 2, 3주 정도 여행을 가도 될 정도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시즌이라고 상반기의 신고 기간이라고 해도 뭐 사무실에서 일도 하고 강의까지 병행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20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오전에는 뭐 강의하고 오후에는 사무실 와서 업무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시간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 뭐 2주 정도 해가지고 또 여행을 갔었겠죠. 거의 매년 그렇게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개업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 수입이 사실 안정적이게 돼요. 이제 세무사 사무실은 이제 기장료가 매일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업체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3월이나 5월 달에 이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조정료라고 해서 또 수수료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업을 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수입 구조가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것도 장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은 거는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이제 세무사님은 나는 거래처 100개면 자리 잡은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분은 뭐 150개, 어떤 분은 뭐 200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 200개랑 거래처 150개랑 매출로 따지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매출이 큰 업체는 기장료도 좀 더 높을 거고 들어오는 조정료 금액도 틀리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거래처가 100개인데 150개인 데보다 이제 수입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절대적으로 거래처가 100개일 때 자리 잡았다, 150개일 때 자리 잡았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평균적으로 3년이면 자리 잡는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3년 이상 했는데도 아직 자리를 못 잡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더 열심히 하고 뭐 잘해가지고 뭐 1, 2년 만에 자리를 잡는 분도 있고 5년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다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이제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
먹고 사는데 걱정은 큰일이 있지 않고서야 막 징계받아서 뭐 이렇게 자격이 정직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그런 수입적인 면에서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세무사로서 일을 하면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세무사라는 거는 세금 신고를 대리를 해서 신고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대리를 하려면 어쨌든 전문적인 세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 납세자분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세무 정보나 지식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 그 자부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세무사로서의 자부심이 되게 좋아요. 그때 느끼는 그 기분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두 번째가 시즌과 비시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세 번째가 개업세무사가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수익 구조는 좀 안정적이게 갈 수 있고, 네 번째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인 거. 이렇게가 제가 6년을 하면서 느낀 장점이고, 단점도 당연히 있어요. 단점 첫 번째가 세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세무사를 합격하면 공부할 일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합격을 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매년 법이 바뀌고 바뀐 법을 가지고 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무연수원 그 홈페이지 있거든요. 그런 걸로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유료로 이제 강의 신청해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듣는 교육도 많이 받고요. 계속 그렇게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게 첫 번째, 계속 내가 세무사로 일을 하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세금을 신고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때 가산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 신고를 잘못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이제 가끔 이제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잘못했다고 전화 온 게 아닌데, 가끔 뭐 외출했다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뭐 모니터에 뭐 어디 세무서 전화번호 붙어 있으면 일단 뭔지도 모르지만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거는 뭐 세무사를 한다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심리적인 부담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세무사가 아니라도 모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 생기는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다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랑 다 어울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이제 통화를 하거나 이제 일을 같이 할 때 어떤 사장님이랑은 되게 잘 맞아요. 일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맞는데 간혹 그 사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업무를 대하는 게 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분한테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가 그분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할 수 있는 거에 거의 뭐 200%를 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느낄 때 계속 뭐가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큼 계속 다 하고 있고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보다 시간이 더 들어가요. 막 2-3배. 그런데도 여기 사업장의 대표님은 계속 이렇게 말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들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해 하면 일하면서도 계속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세무 서비스에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 이제 만족스러운 사무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서로한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도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지만 이제 뭔가 그렇게 하면서 뿌듯함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일을 끝내면 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좀 이렇게 찝찝한 기분이 들면 좀 그래요. 그래서 뭐 많이 그렇진 않지만 정말 간혹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어쨌든 저희는 사장님들한테 세금을 내야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전화가 그렇게 반갑진 않을 것 같아. 맨날 뭐 세금 내야 된다. 이번 달에 뭐 언제 세금 내야 되고 뭐 다음 달에 또 무슨 세금 내야 된다 하니까 항상 세금 때문에 통화하는 내용이니까 좀 예민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사장님들이랑 통화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꼭 그 직원이랑 안 맞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 뭐 힘든 거 없냐? 힘든 사업장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없다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데 뭐 어떤 사업장이랑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가져오고 아니면 이제 담당자를 바꿔서 다른 직원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거래처와 이제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직원들도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직원들이 힘들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해도 저도 진짜 감당이 안 되면 차라리 좀 내가 수입을 좀 포기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나은 거죠. 이런 거. 어쨌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그런 심리적인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 근데 이거는 뭐 세무사 사무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직장 다니면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료랑 안 맞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상사도 그렇고 밑에 이렇게 직원도 그렇고 이거는 다 안고 가야 되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점 4개랑 단점 3개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한 만족도는 80에서 90% 대체적으로 만족을 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만족도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직업 만족도 이거는 16년도 자료를 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한국고용정보원 여기서 만족도 높은 직업은 무엇일까 해가지고 막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620개 직업 종사자 한 19,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영역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발전 가능성 순위 매기고 급여 만족도 순위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이제 세무사가 10위 안에 들어간 영역이 몇 개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급여 만족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업무,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급여 만족도에서 세무사가 5위를 했어요. 1위가 정기감리기술자, 2위가 도선사, 3위가 외환딜러, 4위가 판사, 그리고 5위가 세무사. 급여 만족도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역이 근무 환경인데 여기서도 5위 했어요. 세무사가. 1위가 외환딜러, 2위가 성우, 3위가 작사가, 4위가 특수학교 교사, 그리고 5위가 세무사. 그리고 그 다음 영역이 사회적 평판. 요거는 자녀에게 직업을 권유해주고 싶은 순위. 첫 번째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두 번째가 판사, 세 번째가 장학사, 네 번째 목사, 그 다음 대학교 총장 또는 학장, 그 다음이 교수, 그 다음이 정부행정관리사, 그 다음이 한의사, 그 다음에 이제 9위가 세무사. 그래서 세무사이신 분들이 이제 자녀한테
많이 권유를 해주고 싶은 거에 9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이제 수행 직무 만족도에서도 세무사가 9위를 차지했어요. 만족도 높은 직업 20개 해가지고 했는데 세무사가 10위를 차지했어요. 1위가 판사, 2위가 도전사, 그 다음 목사, 대학교 총장, 그리고 전기감리기술자,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한의사, 교수, 그리고 원자력 공학 기술자, 그리고 10위가 이제 세무사,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16년도에 조사한 거를 17년도에 보도자료로 이제 해준 거거든요. 3, 4년 전이지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랑. 그래서 세무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무사 되기 전에 일반 중소기업에 다녔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엄청 만족도가 높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고통은 때로 지혜로 나아가는 관문이다라는 이제 챕터에 텔로스 위기라는 게 있는데, 텔로스 위기는 그러니까 목적 위기라고 부른대요. 여기를 읽어드릴게요. 철학자 니체는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과정이든 견딜 수 있다고 말한다. 자기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여정에서 만나는 온갖 고난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기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아주 작은 고난에도 쓰러져 버린다. 이 작가의 경험으로 볼 때 텔로스 위기, 그러니까 즉 목적 위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대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형태가 들으시면 다 본인 얘기 같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가, 그러니까 목적 위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형태가 이제 걷는 형태. 이거는 뭐냐면, 걷는 형태에서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저 계속 터벅터벅 걷기만 한다. 이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거나 깊은 권태감에 시달리는 상태이지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야 옳은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저 자기가 하고 있던 것을 계속 하고 있을 뿐이다. 똑같은 일거리,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상, 똑같은 인생. 이 사람은 자기가 안주하고 있다는 심리적 자각과 함께 살아간다. 이게 이제 걷는 형태의 목적 위기고, 이제 두 번째는 잠자는 형태의 목적 위기예요. 이거는 그냥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며 넷플릭스 드라마만 본다. 이 사람의 자신감은 바닥이 났다. 그리고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고 자기 인생이 자기를 이미 스쳐 지나가 버렸다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 다른 사람들이 거둔 성취가 그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지금 이 목적 위기의 두 가지 형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했고 아니면 경험하고 계실 법한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작가의 친구가 취업 면접이 끝난 다음에 면접관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역으로. 만약 당신에게 두려운 게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딱 읽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한테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직장을 다니면서 2차까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세무사 공부가 평균 3년이잖아요. 더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세무사 시험을 도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격하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만약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3년의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고 아까울 수 있으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사실 두려워서 망설이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만약 당신에게 두려운 게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본인한테 다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 직장 다니면서 2차까지 합격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너무 빠른 걱정 같아요. 세무사 2차까지 가려면 어쨌든 토익 패스하고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보는 거잖아요. 일단 1차까지 합격해놓고 만약에 회사 다니면서 정말 같이 병행을 못하겠으면 그때 결단을 내리고 고민해서 결정해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결정하거나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어쨌든 2차는 2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동차로 합격하는 거랑 유예로 합격하는 거.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동차로 합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진 않지만 저는 못 봤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유예를 목표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유예로 갔는데도 이제 자기가 느끼겠죠. 이 공부량이면 내가 직장이랑 병행해서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이제 결정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칼퇴근도 할 수 있었고 뭔가 다 직장인이라고 똑같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사실 운도 좋았고 그러니까 일단은 2차 동차까지는 병행해보시고 그러면 유예까지는 또 1년이 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회사를 안 다니고 계속 공부만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병행을 했다가 나머지 6개월 이 정도는 내가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그만두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그걸 걱정하고 거기까지 3년 뒤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시작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시작했거든요. 그냥 일단 토익 공부하고 1차 때는 1차만 생각하고 2차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공부하니까. 그리고 2차 동차 때도 내가 2차 동차 때 떨어지고 2차 유예 때 회사 다녀야 되는데 이거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했어요. 지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어차피 회사를 못 그만뒀고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었어요.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말처럼 만약 당신에게 두려운 게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아직 있지도 않은 그런 일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텔로스의 위기, 목적 위기 2가지 형태에 지금 계신 분들은 본인이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찾았으면 두려움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1월 2일이에요. 지금 저녁이거든요. 저는 그저께 21년도 목표를 적었어요. 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요거를 제가 작년처럼 이제 제 명함에다가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주 보게끔. 근데 여기는 경제적인 목표도 있어요. 대출 줄이는 거. 그리고 사무실 매출이랑 거래처 목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엄마랑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쓰잖아요, 이런 거. 연 목표. 써보시고 제일 잘 보이는데 또 붙여놓으시고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오늘 그 세무사 장단점을 말씀드린 건 세무사를 공부하고 합격하는 데까지 되게 많이 힘들지만 진짜 합격하고 나시면 만족도는 높은 직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찍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만 6년이고 뭐 10년, 15년, 2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 만족도가. 근데 현재는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 새해에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서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